그때 정두원 의원이 떨어져 나가고 사실은 그 이상득 사실 이 정두원 의원의 공백을 이상득 의원이 다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었던가요? 예. 그 양반을 빡 꽂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박영준에 대한 공격을 그 정두원 의원이 했죠. 계속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은 국정원장보다도 국정원의 기획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네, 기획실장. 그 기획실장을 문희상 부의장도 아마 국민의 정부 시절인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기획실장이 모든 국정원의 정보를 총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정원의 기획실장을 이상득 그 보좌관 출신이 이상득계의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를 총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청와대 쪽은 박영준을 통해서. 예. 그 다음에 국정원은 자기 사람을 또 그러니까 정보망을. 예. 그다음 국세청은 또 이제 그 한상률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보망을 딱 그 쥐고서 쥐락펴락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 눈에 거슬리는 의원들 이런 분들을 계속 이제 쳐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정도원 의원이 저렇게 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좀 무척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축이 있지만 권력의 그 힘의 충돌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세게 이상득 의원을 공격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대놓고. 예, 대놓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국민들은 이미 다 레임덕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는 레임덕 시작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근데 레임덕이 왔고 이미 심각하게 이게 내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볼 수 있는 것은 정두원이 이상득을 저렇게 정면으로 공격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청와대에 있는 그 고위급 그 공무원을 만났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위기가 개판이다. 이미 청와대 내부에. 네. 아유 시원해. 그럼 각하께서만 모르시고 계시나요? 어머나 우리 각하 어떻게? 그런 걸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대체로 청와대의 고유 공무원들이 있고 대체로 자기 부처에 있으면서 그쪽 부처의 전문성을 갖고 파견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돌아올 때가 됐거든요. 그럼 대체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들어와야 돼요 다시.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걸 대체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렇겠죠.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나오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죠. 같이 가라앉기 싫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 개판에 나와서 왜 그러냐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듣고 다들 자기만 잘났다 그런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별로 뭐 협조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뭐 꿈도 못 꾸고. 일단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오로지 대통령 혼자서 자기가 해봤으니까. 각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각하 혼자 결정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작동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뉘앙스로 이런 뉘앙스를 얘기해요. 다 자기만 잘났다 그런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과거 민주당 시절에도 잘 나가던 그런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야. 실력이 있는. 일을 잘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뭐 원래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줄 타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한 번 쑥 떴다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자기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는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뭐 국가 민족을 보든 말든 자주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만 갖고 가는 사람들은 계속 이게 발탁이 돼요. 그렇죠. 실력만 있으면.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당 시절에도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그때 이제 조금 낮은 공무원이었다 지금 이제 높은 공무원이 됐는데. 차이가 뭐랍니까? 역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역시라고 하는 것이 뭐, 역시 그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이 그 차떼기 정당 아닙니까? 돈 계산에 능하죠. 그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입이 무서우니까. 저는 실마리만 봐도 황소 잡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 이게 황소 잡았다 그러니까. 뉘앙스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데 온갖 공무원들이 대체로 이권에 개입된 일들만 몰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확 받은 거예요. 느낌만 받으신 거죠? 느낌만 받은 거죠. 그 사람 그분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의원님도 지금 그냥 느낌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님 말고. 느낌을 강하게 확. 그래서 이제 정두원과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 한나라당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열린우리당 시절에 무너질 때 그때보다도 아직 이런 절실한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은. 황우여하고 이주영 정치위장 뽑아놓고 감세 철회하고 뭐 쇄신 변화하고 그러게 되면 대충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니란 상태군요. 무척 아니라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그 차떼기 정당 2003년도에 한나라당 막 무너질 때 그때는 막 천막당사로 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드라마틱했죠, 사실 제법. 드라마틱했죠. 그리고 네. 그때 이제 그 천막당사를 살린 이제 박근혜한테 고스란히 가면서 이제 박근혜가 그때부터 이제 부상하기 네. 시작을 한 건데 그때는 정말 절실했었죠. 네. 그때 이제 그걸 주도했던 원외 위원장으로 고진아 이제 전 의원, 거긴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인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고진아 전원이 저분한테 밀렸죠. 1번은 없다. 예, 1번 없다. 네, 1번은 없다. 전영욱 의원에게 밀렸죠. 전혁 의원은 전 의원인데 현역이야 지금. 아니 전영욱 의원도 현역인데 우리의 정봉주 전 의원은 전 의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때는 무척 절실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 공룡 정당이 되다 보니까 국회 딱 들어가게 되면 밖에 안 보여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위기의식이 있다가도 같이 배치들 만나갖고 조금 우리 좀 잘해야 돼 그러다 보면 점심 먹고 저녁 소주 한잔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있거든요. 지역에 가면 이제 좀 욕을 먹고 그러면 이거 지역에 가니까 잘해야지 하고 와서 변화와 그 혁신을 얘기하기에는 당의 다선 의원들 그다음 당을 자리 잡고 있는 친이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뿌리 깊게 기존의 관성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변화하고 혁신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행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나라당이 분화가 시작됐다. 어떻게 분화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일단 친이계의 분화가 친박은 지금 겉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정책적 측면은 두 가지를 보이고 있어요. 새로운 한나라. 네. 참 이름도 잘 줬어요. 그럼 그전에는 자기들이 잘못한 거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한나라. 새로운 한나라 해갖고 소장파가 뭉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면, 상향식 공천을 하자. 네. 그 얘기가 아니, 근데 십수년 된 그럼 얘기 지금 아닙니까? 법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법안을 아예. 예, 법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사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갖고 나경원 의원 등등 하고 그랬고 80여 명이 공동 발의해서 법안을 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럼 법안 안 봤으면 한나라당 관련 기사는 제가 일체 안 보니까.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년에 친이계가 여전히 공천권을 잡게 되면 우리는 멸망이다. 네. 그럼 친이계가 공천권을 친박계가 잡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친박계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권력 구조상. 그 왜 친박계가 잡을 수가 없죠?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하지만 공천권을 내년 행사하죠. 총선에 친박계가 권력을 못 잡으면 만약에 예. 사실 만약에 이제 박근혜 진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예. 여소야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정 운영이 힘들다. 그러므로 사실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계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예. 그러므로 전면으로 나서고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전국 구도에 대한 이해는 맞는데 내년 총선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월 뭐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6월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자기를 지지하는 당 대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6월에 사실은 진검승부가 친이계하고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기면은 관계가 없겠지만 네. 지면은 사실은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총선을 진검승부 치고, 예. 그 대선까지는 1년 6개월 남았는데 굳이 당에서 당 대표를 자기가 세울 사람을 밀면서 지금 일찍 이렇게 진검승부를 해갖고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있느냐? 승부수를 안 띄우자니 또 총선에서 공천권을 못 갖고 네. 이러저러한 게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박근혜 그 친박 입장에서도 어떠한 정치적 결정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예, 이상득계가 예, 이재호계를 밀지 않고 사실은 친박계하고 손을 잡았다. 여의도에 그런 소문이 파다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 이상득 의원은 예, 정권 재창출이 되든 안 되든 친박계 쪽으로 힘이 넘어간다고 보고 보고. 예.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죠. 예. 이걸 최우선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동생하고 무관하게 동생이 죽든 말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동생과 무관하게가 아니고 네. 동생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계산하십니까? 그럼요. 예, 아예? 예, 그러면 그럼요. 이명박은 겉으로 이명박 이런 거 아닙니까? 사업할 때도 좀 리스크가 높은 사업은 바지 사장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네. 대표이사를. 네. 지금 거기에 실질적인 최대 주주는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이고 얼굴 마담으로 이상득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밀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나는 이상득 입장에서는 이번에 뽑을 때도 원내대표 뽑을 때도 이병석인가요? 이병석 의원이 이병석 의원을 1차로 밀다가 2차 결선 투표 갔을 때는 이병석이 친이상득계 아닙니까? 네네. 이병석을 밀던 그 의원들이 거의 다 그렇죠. 황우려 쪽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네네. 그럼 황우려 쪽은 실질적으로 소장파와 친박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황우려 쪽으로 돌았을 때는 어느 정도 물밑 교감이 있이 우리가 여기서 도와주겠다. 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상득계와 친박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 사실은 이재호계야말로 예. 이명박계의 그 핵심이고 예. 그리고 이상득은 형인데 예. 이게 어떻게 갈라졌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 저쪽에다 보험을 다 들어두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쪽 다 보험이었다. 그러면 이재호를 밀었는데 이재호가 안 된다든지 혹은 친이익이 안 된다든지 하면 자기 이외의 2인자를 자기가 어느 정도 등을 지는 형국을 보이면서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친박 이쪽을 지원하게끔 하게 되면 역할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이상득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친박 쪽에서 이상득이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상득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잡거나 혹은 공천권을 쥐게 되면 그 이후에 이상득 의원의 앞날은 불을 보듯이 빤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팽입니다. 팽.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친박계가 예. 이재호계든 예. 이상득계든 예. 살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미래를 뻔히 알만한 예. 정치적으로 대단히 노회하고 노련한 예. 이상득계가 예. 왜 박근혜계 쪽에 붙었냐 이거죠. 아니죠. 이런 거죠. 빤히 보이는 수지만 네. 다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수가 없다. 다른 수가 없죠. 아니 이재호계에 붙어서 예. 이재호계 쪽에 당권을 지게 해서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당권을 줘서 총선까지는 버티겠지만 네. 결국 대선 후보는 친이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 당권을 지면 예.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그 공천권의 행사는 6개월 천하밖에 안 되는 거죠. 12월에 대선이 그렇지만 있기 때문에. 박근혜 쪽에서는 좌파 의원들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예. 이명박계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도가 생기니까 그렇죠. 박근혜 측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재호계 쪽을 밀어서 이재호계가 힘을 가지고 공천권까지 가도록 만들어내는 게 예. 정상적일 것 같은데 예. 근데 왜 이상득 의원이 쑥 빠져서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예. 이것은 이상득 의원이 어차피 권력 말기에는 예. 권력 말기에는 대통령이 권력 누수가 쭉 일어나고 예. 막을 수 없다 아무도 자기가 동생 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나라도 살자 하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도 살자 가면 그 밑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네. 이상득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이계에서 그 밑에도 이제 한 수십 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의 생명까지도 정치적 생명까지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뻔히 알면서도 이런 계산은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결국 나를 팽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비호하고 있는 디펜스하고 있는 의원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나를 쳐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손을 잡고 도와준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만약 공천권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이상득 의원을 그때는 내치기 힘들죠. 내년 총선에서. 총선까지는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전당대회나 이런 걸 보면서 분화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일단 이상득계도 독자적으로 이제 한 계보를 이뤘죠. 그렇죠. 이재호계도 한 계보를 이뤘죠. 친이계가 먼저 분화가 되고, 친박계는 여기서 이상득이나 누구나 등등의 손을 잡아갖고
당대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그렇겠죠. 겁니다. 네. 고민에 빠져 있고. 당대표가 되면 너무 일찍 노출되는 예. 거고. 그리고 이제 안 잡자니 이제 공천권 행사 그렇죠. 못하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괜찮습니다. 네. 되면 공천권까지 오는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친박의 대표 주자가 당권을 잡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면적인 레임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황우려 원내대표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청와대하고 대동강 관계를 유지하고 청와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잘 얘기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당권이 완전히 반대파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청와대에 대해서 당장 탈당하시오 하면서 당대표가 얘기해버리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당대표가 당에서 나가라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이계가 당권을 놓치는 상황을 용납을 안 합니다. 당권을 무조건 잡으려고 하죠.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상득계더러 예. 형더러 이재호계에 붙어서 예. 어쨌든 이재호계를 당선시켜라. 그게 이제 아까 그 김성수님 얘기한 그런 내부 분위기도 좀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이상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아니에요. 형이니까. 네. 내부적으로 우리가 떨어진 것처럼 한번 작전을 짜자. 이렇게까지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가자. 한쪽은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좀 리스크 높은 데다 좀 투자를 하자. 분산 투자를 하자. 분산 투자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상득 의원이 이런 기미를 봤을 것 같아요. 1차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1차에서 황우려 현 원내대표가 1등 하는 걸 보고 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안경률이 1등을 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1등을 하고 2등이 황우려가 되고 3등이 이병석이 되면 그때 이병석 카드를 갖고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데 패싱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1차전에서 이미 안경률을 제치고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소장파와 친박의 힘을 받아서 네. 이렇게 3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굴 민다라고 하는 대책의 흐름이 있지만 거의 현장에서 오달 때립니다. 2차 결선 투표 들어갈 때는 자 이제는 표가 어디로 몰려야 된다. 아마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하고 아주 그런 세밀한 거는 협의는 안 했겠지만 이거 봐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요 흐름에서 내가 튕겨져 나오면 나도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동물적 감각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렇죠. 그렇대